안녕하세요. 저는 개념 없이 굴던 한 사람을 따끔하게 혼내준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혼내준 대상은 바로 저희 동서였는데요. 좋은 말로 해선 안 듣길래 재밌는 방법을 써봤더니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때의 상황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글로 한번 남겨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 마을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항상 생활비에 허덕이셨어요. 당시 제가 학교에 싸가던 도시락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제 도시락은 항상 콩밥에 김치가 기본이었고 잘하면 멸치볶음 정도가 끝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반에 부잣집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걔 도시락은 정말 휘황찬란하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부러워서 대놓고 걔 도시락을 구경한 적도 있었어요. 우와, 반찬이 도대체 몇 개야? 햄이랑 나물이랑 이건 또 고기볶음이잖아. 밥은 또 왜 이렇게 따뜻해? 너 보온 도시락 몰라? 우리 엄마가 나 식은 밥 먹지 말라고 보온 도시락통에 싸주는 거야. 와, 너네 집 진짜 부자인가 보다. 국도 따로 있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쌓았네. 그리고 같은 콩밥인데 네 거랑 내 거랑 색깔이 아예 달라. 당시 제가 싸가던 콩밥은 검정콩이 들어있는 콩밥이었는데 친구가 싸온 콩밥은 초록색 완두콩이 들어있는 콩밥이었어요. 그때는 그 완두콩밥이 얼마나 고급스러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밥상을 생일 때나 겨우 한 번 받아볼까 말까 했는데 친구는 매일매일 그런 도시락을 먹는 걸 보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땐 왜 나는 저런 도시락을 먹지 못할까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은 가끔씩 집에서 맛있는 걸 먹었다면서 자랑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빠한테 이렇게 졸랐던 적이 있었어요. 아빠, 나도 통닭 먹고 싶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 통닭 먹었다고 자랑하는데 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대화에 끼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나 따돌림 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통닭 한 번만 사주세요. 네? 제가 하도 조르니까 결국엔 아빠가 시장에 가서 통닭 한 마리를 사오셨어요. 저랑 여동생이랑 둘이서 닭다리를 한 개씩 뜯었는데 그 맛이 아주 환상적이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먹는 동안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먹는 걸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엄마 아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한 입도 안 드시더라고요. 저랑 여동생은 너무 철이 없어 부모님도 먹고 싶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통닭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이 뼈밖에 안 남은 그 통닭을 들고 야금야금 발라 드시더라고요. 이야, 역시 통닭이 맛있긴 맛있네. 얘들아, 살점을 잘 발라 먹어야지. 여기 이것 봐. 이런데 아직도 살이 많이 붙어 있잖아. 지금 생각하면 참 눈물 나오는 장면이지만 그땐 부모님이 절 위해 그러셨다는 사실도 잘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땐 통닭도 통닭이지만 탄산음료나 과자, 빵 같은 것도 1년에 딱 4번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명절 때랑 봄, 가을 소풍 때였어요. 지금은 너무 흔한 것들이라 굳이 먹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지만 그땐 그게 너무 맛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주 먹을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성숙해지다 보니 그전까지 몰랐던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한 번은 부잣집 친구네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친구의 부모님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라고 하기엔 너무 젊고 예쁘고 잘생기셨더라고요. 피부도 뽀얗고 얼굴엔 주름살도 없는 데다 옷도 예쁜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어요. 그때 제 눈엔 TV 속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까 봤던 친구네 부모님이랑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비교되어 보이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땡볕에 농사하시느라 얼굴이 새까맣게 타 있었고 친구네 부모님에 비해서 훨씬 나이도 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 거실에 걸려있던 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진 속 부모님의 모습은 정말 젊고 예뻤는데 힘든 일을 하시느라 늙어버리신 걸 보고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부모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하루는 엄마가 저한테 밥을 차려주시길래 유심히 봤는데 짜리몽땅한 엄마 손톱에 까맣게 흙이 껴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순간 가슴이 울컥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손톱이 그게 뭐예요? 다른 아줌마들처럼 손톱도 기르고 예쁘게 매니큐어도 바르고 하면 덧나요? 뭐? 아유, 농사일하는 사람이 그런 걸 왜 해? 농사꾼 손은 투박한 게 최고야. 그래도 그렇지. 손에 굳은 살도 엄청 많고 햇빛을 너무 많이 쬐어서 쭈글쭈글하잖아요. 이것 봐요. 같은 집에 살아도 내 손은 이렇게 뽀얗고 보드라운데 엄마 혼자만 이렇게 못생긴 손하고 있으면 치사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냥 앞으로 엄마처럼 못생긴 손 할래요.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손이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나도 앞으로 엄마처럼 똑같이 할 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생각을 해야지. 아, 왜 엄마처럼 힘든 일을 해? 엄마는 어릴 때부터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서 괜찮아. 엄마가 뭐 미스 코리아 나갈 것도 아니고 연예인 할 것도 아닌데 손이 예쁘면 뭐해? 미스 코리아나 연예인 하는 사람들만 손 예쁘라는 법이 있어요? 난 엄마 손이 여기서 더 거칠어지는 거 두고 못 봐요. 그리고 엄마 맨날 힘들게 반일하느라 발 뒤꿈치도 쩍쩍 다 갈라졌잖아요. 엄마도 충분히 예쁘고 고운 사람인데 우리 때문에 망가지는 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엄마 아빠 도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절대 말리지 마세요. 저는 그때부터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열심히 반일도 돕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도 제가 더 챙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철없던 시절을 지나 어느덧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다 보니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바쁘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꿈이라 간호학과에 진학했는데 실습을 하다가 정신과에 관심이 가게 되었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돌봐준다는 게 참 보람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학 졸업 후 정신병원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이 오시다 보니 가끔씩 돌발 상황이 벌어지곤 했어요. 저희 병원에 망상 증상으로 입원한 중년의 여자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하루는 그 환자분의 보호자인 남편분께서 저희 병원에 전화해 막 따지시는 거예요. 이보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병원에서 약도 안 준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아이, 그럴 리가요. 저희 병원에선 환자분들마다 꼬박꼬박 처방된 약을 복용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집사람이 하도 퇴원을 해야겠다고 난리를 치길래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약도 안 주고 의사랑 상담도 안 시켜준답디다. 내가 무슨 우리 집사람을 그 병원에 감옥처럼 가둬두라고 보낸 줄 알아요? 적절한 치료를 해서 사람을 낫게 만들어야지. 약도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호자님, 지금 환자분께서는 망상 증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약을 드셨는데도 안 드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본 바론 제때제때 다 복용하신 게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도 잘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오해 푸세요. 참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약 먹였다는 거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지금 내 마누라가 정신병자라고 무시하는 거지? 너 이름이 뭐야? 너 이름 뭐냐고? 너네 엄마가 정신병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할 거야? 이게 아주 사람을 까해보고 있어. 거의 1시간 가까이 보호자한테 욕을 들으며 설명을 한 끝에야 보호자가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 외에도 망상이나 환청 때문에 직원한테 맞았다거나 밥도 안 주고 굶겼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때마다 보호자들한테 아니라고 설명을 하느라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환자들의 상태를 보려고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환자분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 불도 꺼져 있고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 문을 열어본 전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환자가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환자를 구해서 바닥에 눕혀놨는데 제 옷을 막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왜 구했어? 나 왜 살렸냐고. 나 그냥 죽고 싶단 말이야. 내 평생의 소원이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건데 왜 날 가만히 안 두는 거야. 너 내가 끝까지 증오할 거야.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게 방해한 거 내가 지옥 끝까지 가서 증오할 거라고. 저는 제발 죽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며 저를 원망하는 환자를 진정시키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환자 앞에서 너무 동요할 수는 없어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긴 했지만 솔직히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 남몰래 이불을 덮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어느 직업이나 그렇듯 항상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병원에 덩치가 엄청 큰 20살짜리 남자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환자가 하루는 외박을 했다가 가족들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나 여기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 간호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저한테 또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외박 잘 다녀오면 퇴원시켜준다고 했는데 또 약속 안 지키고 여기로 데려왔잖아요. 이딴 식으로 하니까 제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요. 환자는 두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선 부들부들 떨더군요. 겨우 병실로 데리고 갔는데도 열받는다면서 책장을 뒤엎어버리고 의자를 던지며 아주 난동을 피웠어요. 어쩔 수 없이 보안요원을 불러 환자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약을 먹여야 해서 제가 들어갔는데 잔뜩 굳은 얼굴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저 약 안 먹을 거예요. 그 약 먹고 나 멍하게 만들어서 여기 가둬놓으려는 심산이잖아요. 나 그냥 그 약 안 먹고 미친 짓 할래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약속 안 지킨 거 복수할 거라고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복수는 하고 죽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섭긴 했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가만히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환자분, 감정을 다스리기 힘드시면 잠깐 한 바퀴 돌고 오셔도 돼요. 심호흡도 크게 한번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약 먹어도 되니까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저를 기다려 주신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한테 재촉하지 않고요? 그럼요. 제가 재촉을 왜 하겠어요? 뭐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저한테 하시고 마음 편하게 가져보세요. 그러자 그 환자는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저는 차분히 그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환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서 가져간 약을 먹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저는 그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점점 차도가 생기더니 결국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환자가 퇴원하는 날 그 환자의 부모님께서 오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김 간호사님 맞으시죠?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병원에 오래 다녔지만 김 간호사님만큼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퇴원할 수 있게 된 건 다 김 간호사님 덕분입니다. 저희가 뭐라도 감사 인사를 표하고 싶어서 이렇게 과일이라도 한 박스 가져왔으니까 꼭 받아주세요. 제가 계속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그 부모님들께선 계속 저한테 과일 박스를 받아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국엔 병원 직원들과 나눠 먹겠다며 감사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신과 간호사로 일하게 된 것에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다 3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공장의 생산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정말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스타일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예비 사위 노릇을 톡톡히 했답니다. 한 번은 저랑 같이 시골에 있는 저희 집에 내려갔는데
남편이 밀짚 모자에 몸빼 바지까지 준비해와선 당당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저를 일꾼으로 쓰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힘도 좋고 체력도 좋거든요. 편하게 마음껏 부려 먹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아이 그래도 손님인데 그러면 되나. 아무리 우리가 일손이 부족해도 예비 사위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에이, 예비 사위한테 안 시키면 누구한테 시키시겠어요? 저 진짜 오늘 열심히 일할 각오하고 왔으니까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결국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따라가 땀을 뻘뻘 흘리며 농사일을 돕더군요. 처음엔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하더니 막상 일을 해보고 나선 많이 힘들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농사일하는 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어. 당연하지. 땀 흘려서 농사 짓는 게 그럼 쉬운 일인 줄 알았어?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 이렇게 힘든 일해서 나랑 내 동생 키워주신 거야. 그날 남편은 열심히 일을 돕더니 집에 돌아와 저희 아빠랑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선 뻗어서 자더군요. 그 모습이 참 재밌으면서도 귀여워 보였답니다. 그렇게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저희 가족한테 너무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아빠 생신 때였는데 남편이 서울에 있는 비싼 고급 뷔페를 예약한 거예요. 뷔페에 도착하자마자 아빠는 끝없이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아이고, 뭔 음식이 이렇게 많어. 오늘 날새도 다 못 먹겠네. 아버님, 이런데 처음 와보신다고 하셨죠? 여기서 드시고 싶은 거 뭐든지 다 골라서 드시면 돼요. 아이고, 한식, 양식, 중식에 일식까지 있네. 게다가 저건 또 뭐야? 킹크랩이잖아. 아이고, 내가 오늘 박서방 덕에 호강한다. 호강해. 저희 부모님은 뷔페는 가보셨지만 이렇게 크고 좋은 곳은 처음 와본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몇 번에 신나서 음식을 가져와 드시더니 배를 통통 두드리며 아쉬운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이거 다 먹어보고 가야 되는데 배가 벌써 차버려서 어쩌나. 여기 밥값이 얼마라고 했지? 본전은 다 채우고 가야 되는데. 아버님, 다음에 제가 또 모시고 올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돈 아깝다고 억지로 드시다간 배탈 나요. 아참, 다 드셨으면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뽑아올까요? 아버님 설탕 들어간 달달한 커피 좋아하시죠? 제가 알아서 아버님 입맛에 맞게 가져오겠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랑 잘 지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잘 지내는 것처럼 저희 시댁 식구들도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는데 제가 알아서 척척 잘하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어쩜 전도 이렇게 예쁘게 부치니. 난 네가 살림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줄 알고 천천히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만 내가 가르쳐 줄 게 하나도 없겠구나. 어머님, 저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잘해요. 물론 어머님보다 못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도와서 많이 했었거든요. 요리면 요리, 청소면 청소, 다 제 전문이니까 살림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이렇게 똑 부러지는 며느리 흔치 않은데 다른 집 며느리들 100명을 갖다 줘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처음 얻은 손주라 그런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을 닮아서 그런가 너무 잘생겼네. 아무리 내 손주라지만 어쩜 이리 예쁠꼬.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동생이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말은 똑바로 해야죠. 딱 봐도 형이 아니라 형수님을 닮았잖아요. 형은 솔직히 잘생긴 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형수님? 얼굴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형수님을 닮아야 할 텐데. 아이 참, 역시 도련님이 보는 눈이 정확하시네. 저희 아들이 남편보단 저를 쏙 빼닮았잖아요. 당연히 성격도 절 닮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동생이 워낙에 저희 남편이랑 우애가 깊기도 했고 저랑도 금방 친해졌기 때문에 가끔씩 시동생이랑 셋이서 술을 마실 때도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제가 어릴 때
어렵게 자랐다는 걸 알고 그런 힘든 가정 환경에서 삐뚤어지지 않고 어쩜 이렇게 좋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냐면서 저를 또 칭찬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에 둘째도 아들을 낳고 어느새 애 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였어요. 시동생이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죠. 첫 인사 자리에서 동서를 봤는데 되게 예쁘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시동생이 시댁에 온다길래 갔는데 동서가 저한테 갑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저 이거 이번에 신혼여행 가서 사온 명품 가방인데 어때요? 저한테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머, 그러게. 동서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걸이랑 귀걸이랑 팔찌도 전부 다 명품이거든요. 원래 여잔 명품을 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형님은 명품 브랜드 중에 어느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세요? 나? 나 명품 같은 거 잘 몰라. 관심도 없고 사본 적도 없어서. 에이, 거짓말. 대학 다닐 때 부모님이 명품 지갑도 안 사주셨어요? 그런 거 안 들고 다니면 애들 사이에서 창피한데? 뭐라고? 나 대학 다닐 땐 그런 걸로 창피당할 일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 돈이 별로 없으셔서 명품 지갑 같은 거 사주실 상황은 안 됐었거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동서가 갑자기 웃음을 빵 터뜨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뭐야, 형님 흙수저였어요? 어쩐지 하고 다니는 게 좀 없어 보이긴 하더라. 저는 저희 아빠가 되게 유명한 중견기업 대표였다가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청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형님은 부모님이 명품 지갑 하나 못 사주실 정도로 가난하셨으면 집에 운전기사도 없었겠네요? 우리 집에 운전기사가 어딨어. 그런데 동서,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게 자랐어도 그렇지 흙수저라니.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동서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둘째 너,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네 집처럼 운전기사 두고 자식한테 명품 지갑 떡하니 사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 어디 흔한 줄 알아? 이런 사람도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왜 네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 에이, 어머님, 부모가 능력 없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도 그렇게 능력 좋은 부모님은 아니시네요. 동서는 말본새가 정말 가관도 아니더군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시동생도 너무 화가 났는지 동서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막말이야? 부모가 능력 없는 게 잘못이라니. 돈이 많든 적든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키웠으면 다 대단한 거지. 그걸 왜 급을 나누고 있어? 당신 제발 말 조심 좀 해. 여러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고. 알았어? 시동생이 화를 내니까 동서가 그제서야 입을 다물긴 하더군요. 그런데 한 번은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동선의 신혼집에 집들이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집이 되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투덜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 수준에선 집이 너무 좁긴 한데 그래도 그냥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땐 진짜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아휴, 제가 결혼하고 이런 좁은 집에 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동서는 집들이 음식도 다 배달 음식으로 시켜놨더군요. 솔직히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일도 마트에서 한 입 크기로 다 잘라서 파는 과일을 사와서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걸 본 저는 동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서, 이렇게 잘라서 소량씩 파는 거 과일은 비싸지 않아? 과일 깎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이런 거 살 필요 없잖아. 동서가 살림을 처음 해봐서 아직 돈 아끼는 법을 잘 모르나 보다. 형님, 안 깎은 과일 사면 더 싼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궁상맞게 살기 싫어요. 형님은 생활비 아끼느라 허리띠 졸라 매시는 거겠지만 전 그럴 필요 없거든요. 동서,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난 동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가르쳐 준 것뿐이야. 이제 동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서방님이랑 같이 사는 건데
돈 낭비하는 것 같아서 알려준 거라고.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면 그냥 동서 마음대로 하던가. 하지만 그 후에도 동서는 계속해서 그 예의 없는 태도를 고수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한숨만 푹푹 쉬시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내가 네 동서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다. 저번에 걔네 집에 갔을 때 집에 인스턴트 음식밖에 없길래 내가 반찬을 이것저것 해서 택배로 보냈거든. 그런데 걔가 그런 거 안 먹는다면서 나한테 반송을 해버리더라. 기껏 해다 줬더니만 아유 먹는 척이라도 하지. 내가 그거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걔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만들어서 보낸 반찬 다 반송해버렸다며? 어머님이 동서랑 서방님 주려고 새벽에 시장에 나가서 재료 사가지고 하루 종일 만드신 건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돌려보내야겠어? 형님, 저는요 고급 식당에서 만든 것만 먹지 그런 반찬 안 먹어요. 입맛에도 안 맞는 거 그럼 억지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더라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하고 말뿐이라도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동서가 안 먹으면 서방님이라도 주면 되잖아. 왜 어머님 성일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건데? 우리 집 냉장고에 그런 반찬 들어있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님은 시골에 살아서 어머님 음식이 입에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아니거든요. 아휴 진짜 별거 가지고 다 난리야. 어쩜 이렇게 싹퉁 바가지가 없는지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었는데 동선 안 오고 시동생만 온 거예요. 시동생한테 왜 동선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동서한테 전화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서, 오늘 아버님 생신인 거 몰라? 아버님 생신이라서 다 같이 식사 한번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형님, 저 일하느라 바빠요. 형님은 저처럼 대기업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쉬는 날에도 할 일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저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안 가면 뭐 어때서요? 그래도 그렇지. 회사 일 때문에 못 오는 거면 미리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동서한테 와서 아버님 생일상이라도 차리라고 했어? 그냥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는 건데 그것도 못할 거면 미리 얘기는 했어야지. 동서 때문에 아버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일 때문에 못 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날은 못 오면 못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시아버지가 무뚝뚝한 성격이셔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솔직히 얼마나 실망하고 서운하셨겠어요. 저는 시동생이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동생처럼 좋은 여자를 만났을 줄 알았는데 저런 성격의 동서가 들어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자세히는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동서가 불쌍한 여자라는 얘기만 하더군요. 그런데 동서 때문에 속을 썩는 건 시동생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한 번은 시동생이 저희 부부한테 셋이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휴, 저 요즘에 저희 와이프 때문에 진짜 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철없는 여자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한테 하는 행동 보니까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게다가 집에서도 집안일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완전히 공주대접만 바란다고요. 저는 그런 시동생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날 한번 잡아서 한번 동서를 따끔하게 혼내야겠어요. 내가 형님이니까 내가 총대 메고 제대로 한번 혼내볼게요. 대신에 제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든 서운해하지 말고 서방님도 함께 옆에서 도와줘요. 그래야지 동서 성격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알았죠? 그러자 시동생은 제발 그렇게 해달라며 저한테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동서에게 본때를 보여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추석이라서 다 같이 모였는데 동서가 아무것도 안 돕고 드러누워서 TV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서,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와서 돕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다들 일하고 있는데 왜 동서 혼자서 들어누워서 그러고 있어? 형님, 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집은 저 어릴 때부터 일하는 아줌마가 다 해줘가지고 명절 음식 같은 거 할 줄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거 하다가 제 얼굴에 기름이라도 튀면 어떡해요. 아우, 저 무서워서 그런 거 절대 못해요. 겨우 전 부치는 거 가지고 무섭다고 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 그리고 지금 어머님도 허리 아프신데 다 하고 계시는 거 안 보여? 와서 그냥 간단한 거라도 도울 수 있는 거잖아. 아휴, 명절 음식 요즘에 배달시키면 다 오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직접 다 만들어요. 하여간 구질구질하다니까 진짜.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크게 한 소리 하시더군요. 둘째 너,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여기 지금 다 너보다 어른들인데 다 같이 일하고 있잖아. 네 형님이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는데 따박따박 그렇게 말대꾸하지 말고 얼른 가서 뭐 도와드릴 거 없나 물어보기라도 해라. 그러자 동서가 입을 삐쭉 내밀고선 옆에 와서 하는 척이라도 하더군요. 평소엔 싫은 소리도 잘 안 하시는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니까 그래도 무섭기는 무서웠나 봐요. 그런데 그날 저녁 다 같이 밥을 먹고 술도 한 잔씩 먹고 있을 때였어요. 동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한 게 기분 나빴는지 계속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혼자서 계속 술을 따라서 연속으로 원샷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잔뜩 취한 동서가 저를 개슴츠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나 술 부족하니까 한 잔 따라봐요. 뭐라고? 동서, 취했으니까 이제 그만 마셔. 에이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 잔 따르라고요. 왜요? 공짜로 못 따르겠어요? 그럼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얼른 한 잔 따라봐요. 형님한텐 10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잖아요. 아니지. 형님은 구질구질하게 허리띠 졸라매고 사니까 2달 생활비인가? 그 말을 듣고 저희 가족 모두 완전히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막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시동생은 엄청 화가 났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때가 바로 동서를 혼쭐 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한테 한쪽 눈을 찡긋하며 신호를 주고 동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 내가 설마 했는데 역시 동선 술 먹으면 개가 되는 스타일이구나. 뭐라고요? 형님, 저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말이 심하긴 뭐가 심해? 딱 보니까 술 먹으면 완전히 돌아버리는 스타일이구만. 내가 동서 같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런 것도 못 알아보겠어? 동서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 무슨 일 하기는요. 뭐 보나마나 중소기업에서 하찮은 일이라 하고 있겠죠. 흑수저 출신이 어디 가겠어요? 동서 나랑 지금 알고 지낸 지가 몇 달째인데 아직까지 내 직업도 모르는 거야? 나 동서 같은 사람들 개가천선시켜주는 사람이야. 나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참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간호사가 뭐 대단한 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동서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진 잘 알고 있지. 내가 지금 딱 동서 상태를 보니까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우리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전화 한 통이면 우리 병원 직원분들이 달려와서 동서 잡아갈걸? 뭐라고요? 날 왜 잡아가요? 동서 스스로는 병원에 안 갈 것 같으니까 강제 입원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어? 그나저나 강제 입원 시키려면 가족들 동의가 필요한데 한번 물어볼까? 서방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서 저희 병원에 좀 입원시켜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묻자 시동생이 제 의도를 파악하고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형수님, 안 그래도 제가 예전부터 형수님한테 부탁하고 싶었어요. 저희 와이프 빨리 입원 좀 시켜주세요. 제가 봐도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당장 입원시켜야 될 것 같다고요. 저는 놀란 눈을 하고 있는 시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요? 동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 좀 해야겠죠? 그러자 눈치 빠른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이번 기회에 아예 네가 둘째 좀 병원에 데려가라.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맨날 자기만 생각하면서 막말을 내뱉는 게 아무래도 정상은 아니야. 둘째 병원에 입원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서류에 뭐 사인이라도 해야 되니? 지금 당장 서류 가져와라. 둘째 얼른 입원시켜야지. 안 되겠다. 그러자 술이 떡이 된 동서는 기겁을 해서 소리를 막 지르더군요. 안 돼. 나 절대 정신병원에 안 끌려갈 거야. 형님, 나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요. 내가 어딜 봐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 진짜로 멀쩡하다니까요. 동서,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어른들 앞에서 술에 잔뜩 취해서 막말을 해? 그리고 동서 술 안 취했을 때도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었잖아.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그 정도는 다 구분할 줄 아는 건데 동선 그런 것도 모르는 거 보니까 치료가 아무래도 시급한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저 진짜 정상이에요. 형님,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저 병원에 입원하기 싫어요. 거기 가면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한 행동하는 무서운 사람들만 많을 거 아니에요. 저 거기서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네? 동서도 방금 전에 소리 지르고 이상한 행동 하지 않았어?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가서 친구하면 딱 좋겠네. 내가 우리 병원에 입원시켜서 동서를 특별 케어해 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저 다시는 막말하지 않을게요. 저 무섭단 말이에요. 동서는 제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애처럼 울고불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술에 많이 취했는지 픽 쓰러져서는 잠시 후 코까지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동생한테 동서를 데려가서 재우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동서를 들쳐업고 방에 눕히더군요. 시부모님께선 저보고 잘했다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서가 점심 다 돼서 일어나선 쭈뼛거리며 거실로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가족들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형님이 저 병원 입원시킨다고 했던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술 취했을 때 들은 얘긴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형님, 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진심 아니시죠? 진짜로 저 병원에 입원시키실 거 아니죠? 글쎄, 그건 동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입원시키지 말아달라는 얘기하려고 앉아보라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요. 사실 제가 그동안 가족들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서 솔직하게 고백하려고요. 뭐라고? 우리한테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 저희 아빠 중견기업 대표로 있으시다가 은퇴하신 거 거짓말이에요. 중견기업 대표를 지내신 건 맞지만 중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나셨어요. 어릴 때 집에 운전기사도 있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저희 아빠가 부도나고 나선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릴 때 너무 공주처럼 자라서 그런지 제가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부잣집 딸인 것처럼 거짓말한 거예요.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도대체 왜 해? 형님이 보기엔 쓸데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한텐 자존심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대기업 다닌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사실 대기업 협력업체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온몸에 들고 다니던 명품도 사실 다 짝퉁이에요. 신혼여행 가서 사왔던 그 가방 하나 빼곤 전부 다 가짜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가족들한테 쪽팔리니까 제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희 남편은 제가 이렇게 철없고 개념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런 절 오히려 위로해주고 제 편이 되어준 좋은 사람이에요. 아휴, 도대체 우리한테 거짓말한 이유가 뭐야? 동서가 평범한 집안 딸이고 평범한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동서를 무시할 것도 아니잖아. 저 어렸을 땐 다들
절 오냐오냐하고 공주처럼 떠받들어줬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냥 남들이랑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님이랑 어머님, 아버님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대단한 사람인 척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예전에 제가 느꼈던 그 우월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동서가 조금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원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은 부족한 걸 모르지만 많은 걸 가졌다가 없어진 사람은 더 그 부족함을 잘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서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서, 그렇게 울지만 말고 거울 좀 봐. 지금 동서의 모습이 비참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사람은 살면서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과거에 연연해서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영광만 쫓으면서 살다 보면 동서 자신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형님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여태까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어요. 제가 아무리 개념 없이 행동하고 막말을 해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못된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동서,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알고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동선 여태까지 개념 없이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거짓말을 다 고백하는 것 자체로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동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형님으로서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과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가꾸는 사람이 되어보자. 형님, 진짜로 저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실 저 항상 형님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막상 형님이 저한테 잔소리 하실 땐 기분 나쁘다는 생각에 형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이젠 확실히 알았어요. 형님은 제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앞으로는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형님이 저 좀 꼭 도와주세요. 네? 아이고, 동서가 도와달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나저나 동서 바뀌어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괜찮겠어? 그럼요. 당연히 괜찮죠. 저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래요. 막무가내로 행동하다가 가족들이 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당연히 정신 차려야죠. 형님, 저 앞으로 잘할 테니까 그동안 못되게 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앞으로는 절대로 버릇없게 행동하지 않을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말없이 동서를 끌어안아 주시더군요. 저도 옆에서 동서를 같이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동서는 저와 시어머니 품 안에서 한참이나 엉엉 울었답니다. 동서 성격을 고쳐보려고 병원에 입원시킨다는 쇼까지 한 거였는데 그 방법이 통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동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원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는 제 생각과는 달리 점점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한 번은 동서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바리바리 음식 재료를 싸들고 와서는 저한테 이러더군요. 형님, 혹시 오늘 시간 많으세요? 저 놀러 온 건 핑계고 사실 형님한테 반찬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뭐? 동서가 반찬 만드는 걸 배우겠다고? 동서 원래 고급 식당 음식들만 먹는다며 집에서 만든 반찬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건 다 부잣집 딸내미 행세하고 싶어서 쇼한 거죠. 저도 집밥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저 난생 처음 미역국 한번 끓여보고 싶은데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잡채 좋아하시는 거 맞죠? 저 잡채도 배워보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요리를 처음 하는데 잡채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오늘 천천히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보고 잘 따라해봐. 요리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도 손에 익으면 금방 응용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날 저는 동서를 하루 종일 붙잡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동서는 칼질도 서툴고 재료 손질하는 법도 하나도 몰랐지만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배우더라고요. 얼마 후 시어머니 생신 때 동서가 실력 발휘를 해서 미역국을 끓여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드셔보시고선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이게 정말 둘째 네가 끓인 거라고? 간도 삼삼하고 구수한 게 너무 맛있네. 정말요? 정말 제가 만든 미역국 맛있어요, 어머님? 우와, 저 음식으로 칭찬받을 줄은 몰랐어요. 이거 형님이 저한테 특훈으로 가르쳐 주신 건데 역시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더니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가 봐요. 동선 마치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엄청 뿌듯했답니다. 동서는 그 이후에도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더군요. 형님, 저 가계부 쓰는 것 좀 알려주세요. 여태까지 돈 벌면 아무렇게나 쓰기만 했지 계획해서 쓴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가계부? 가계부까지 쓰는 건 진짜 꼼꼼한 건데. 그래도 요즘에 휴대폰에 가계부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어서 그래도 쉽게 쓸 수 있어. 내가 쓰는 어플 가르쳐 줄 테니까 앞으로는 사치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도록 해. 알았지?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저 앞으로 형님처럼 알뜰한 사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애한테도 절약하는 법 알려줄 거고요. 나중에 저희 부부 노후 대비용으로 저축도 많이 할 거예요. 그때 동서와 한바탕 했던 그 사건이 있은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동서는 아직까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180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0도 정도는 변한 것 같아요. 아직까진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경우가 아주 가끔 한 번씩 있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나아진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타고난 성격과 심성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동서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잘못을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서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날 축하 파티라도 할까 싶어요. 여러분, 제 얘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희 동서 너무 밉지만은 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예쁘잖아요. 그럼 전 이쯤에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